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실전기체가 확실한 윤곽을 드러내면서 많은 국가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주시하는 국가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해 제각각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유럽 현지에서 유독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경계하는 프랑스와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유럽 국가 간의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가 유럽 국가에 미친 영향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1차 행정부 때부터 F-35 전투기가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트럼프 2차 행정부가 곧 들어설 지금 정부의 일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F-35 전투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향해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F-35 전투기 설계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이로 인해 F-35는 비싸고 복잡한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 시절 야심차게 추진한 F-35 전투기 레이더가 공중작동시험 도중 갑자기 먹통이 되어 작전 비행에서 아찔한 모습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는 미국 F-35 전투기의 결함에 걱정스러워하며 대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시작되었던 F-35 레이더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에는 록히드 마틴과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레이더를 F-35 전투기에 교체하려 하자 즉각적으로 반대 여론이 불길처럼 드세게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번 F-35 전투기에 관하여 성능 개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능 개량에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방산업계에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갑질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한국 공군 측은 최근 F-35가 마지막 미국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 전투기 비행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F-35 전투기 성능 개량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F-35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무려 3,700억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이 무작정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만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방사청은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모든 운영국에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 개량 요구는 필요치 않다고 즉각 반발하였지만 F-35의 성능 개량은 미국의 통보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2020년 중후반 구성된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성능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루어지는 이러한 2차, 3차 개량도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사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승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미국산 전투기의 불안함과 미국 방산기업의 갑질은 대한민국 무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열망을 실현시키며 KF-21 전투기 양산과 함께 민간에도 한국산 전투기의 화려한 비행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F-35 전투기의 구매는 이제 멈춰야 하며 KF-21 전투기 생산을 늘려 한국의 방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어떤 형태의 스텔스 수준으로 진화할지, 미사일 무장체계는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웨폰을 장착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단계적 차원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2030년까지 천령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기 체계를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단계적 진화 개발을 거쳐 5세대 스텔스 혹은 궁극의 6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올 초 KF-21 전투기 시제기들의 상부복합 연계 비행을 보더라도 보람의 전투기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분리 영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하며 국내 생산 부품들이나 기술력이 확장되었고 유럽 국가들의 태도도 싹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동률이 가장 먼저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즉 국산화된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부품 정비성이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기 가동률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살펴본다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의 국제 안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국방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빠르게 전력 확충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상황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나토 연맹 회원국들은 공중전 시 확실히 승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트럼프 정부의 눈치를 보며 미국산 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 구매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 폴란드는 이미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를 비롯한 방산무기 구매를 마쳤고 폴란드가 구매 이후 놀라운 속도로 무기를 납품받는 것을 확인한 수많은 유럽 국가가 대한민국 방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차 강국 독일의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 FCAS 프로젝트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독일과 스페인은 다른 나라의 전투기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여러 나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운데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라팔 전투기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을 할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항공 관련 기술이 부족한 독일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독일을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군사 전문가들 역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이미 라팔 전투기 수출로 항공기 실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FCAS 프로젝트에 회의감을 느끼며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결국 F-35 전투기 구매를 결정했는데요. 독일은 이 결정에 석연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검토를 시작하자마자 F-35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키며 세계에는 미국산 전투기 결함 문제가 핫한 화두로 다루어졌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F-35 전투기의 모습에 독일은 새로운 전투기 추가 도입과 F-35 전투기 구매에 대해 재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투기를 고민하던 독일이 한국산 KF-21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더라도 인도 가능한 시점이 2030년임을 감안한다면 KF-21 1차 양산 물량은 2026년 예정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KF-21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보여주었던 빠른 납품은 유럽 국가로 하여금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미국산 F-35 전투기가 성능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가 마침내 전투기로서 양산까지 돌입하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국이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라이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게 갑질을 행했던 이유는 한국이 실패를 맛보기 원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는 순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의 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당당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한국의 무기 국산화 지표는 전년 대비 8%나 상승하여 국산화율 90%까지 기록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이 측은 이번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KF-21 개량을 거듭해 나가 함재기와 전자전기 등 완벽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8년까지는 KF-21 전투기의 완전한 스텔스기 버전인 블록2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블록2 단계에서 KF-21 전투기는 정밀 유도폭탄과 국산 천룡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함재 전투기와 전자전기까지 이 모든 것을 7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포부를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더 이상 외산 전투기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이에 더해 시장 경쟁력까지 키워 해외 수출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훈련기의 경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명품 항공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잉과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마저도 시제기 비행 이후 5년에서 8년의 시험 비행 기간을 거쳐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DNA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무기 수입률은 전체 비중의 6%나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군용항공기 산업체계가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으며,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는 물론 항전 장비가 유럽연합과 영국 언론에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마저 한국 레이더 기술력을 본 후 위기감을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호흡을 맞춰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차세대 A사 레이더 개량이 완료된다면 질화갈륨 단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었던 A사 레이더 성능 대비 1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시스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질화갈륨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면적을 20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처럼 아주 작게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들을 확대시키며 전투기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KF-21 전투기 스텔스 소재와 A사 레이더 반도체의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 미국산 A사 레이더 반도체 홍보에 나섰었는데요. 만약 KF-21 전투기 계획이 실패하여 전투기 전력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국산 전투기는 물론 값비싼 항전 장비들을 한국에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미국 방위산업과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에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대한민국 KF-21 보라매 항전 장비를 포함해 A사 레이더의 질화갈륨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고 있는 전투체계들을 K링크로 통합하여 KF-21 전투기부터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모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개발되었던 1500개의 9세대 갈륨 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전투기 F-35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A사 레이더가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레이더는 이미 가상 적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한 뒤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모조리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인 것은 물론 상용화 과정을 거쳐 이탈리아의 유수 업체와 협약을 맺으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자체 개발에 대한 시도는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는 놀라운 고기동 비행을 진행하며 그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KF-21 첫 양산 기체 조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KF-21 전투기는 전장 16.9m, 전폭 11.2m로 최대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2900km의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다양한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이러한 전투기 성능을 검증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던 F4 팬텀이 퇴역식을 치렀습니다. 이에 한국산 KF-21 전투기와 편대비행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전투기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카이다나 인도네시아 등 성능 외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수많은 난관을 거쳤지만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성과를 입증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험 비행에서 KF-21 시제기는 델타 편대를 이루며 마하 1.8 이상의 속도로 고기동 비행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F-35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 전투기가 초음속 돌파 이후 빠른 속도로 미국산 전투기의 기동성을 뛰어넘었으며 저고도와 고고도 이륙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속도와 고기동이 말은 쉬워 보이지만 기술 실현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하 1 이상 돌파 시에는 공기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 구조 건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의 추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산 KF-21 보라매가 기체 엔진 출력 사상 최고 속도인 1.8을 돌파하면서 KF-21 전투기는 탁월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음속의 2배에 가까운 마하 1.8은 시속 2200km로 미국산 F-35 전투기를 앞지르는 속도인데요. 이에 애프터버너까지 단다면 한국산 전투기의 실속도는 어마어마해지고 조종사 역시 특별한 훈련에 참여해야만 전투기 조종이 가능해지는 단계가 됩니다. 현대 공중전은 스텔스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기동성과 생존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여전히 속도는 전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 기본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기동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더욱 차별화되며 놀라운 사실인데요. 사실 세계의 스텔스 성능을 개발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나라들조차 스텔스 성능을 제대로 개발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급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1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로 점진적 진화가 예정된 KF-21 전투기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동성입니다. KF-21 전투기는 F-22보다 작고 가벼우며 F-35 전투기에 비해서도 익면하중이 작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력대 중량비가 기동성에 초점을 둔 델타익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픈에 준하는 수준이며 여기에 3중 디지털 FBW, LEX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회능력, 고받음각, 기동 능력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행 주조종사들의 기동성이 미국산 F-16 이상으로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적 특성은 미국 F-22 전투기와 비슷한 특성을 띠어 두 가지 모두 성능적으로 뛰어나고 정밀하게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초격차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F-35 전투기에 적용된 비선형 동정 모델 역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양산형 항공기로 쓰는 F-35 전투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외에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자동 지형 추적, 자동 경로 항법, 자동 회복, 자동 지상 충돌 회피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전투기인 F-22 랩터와 자주 비교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에 몇 없는 5세대급으로의 도약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초기 개발 단계는 물론이고 시제기가 비행을 시작한 시점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산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텔스 형태인 블록2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언론과 반대파는 대한민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반대파 인사들은 대한민국은 스텔스 기술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묵묵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드러나자 이미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가진 미국까지도 한국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연구진은 이러한 상황을 반가지 않는 듯 여전히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는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의 놀라운 성능에 빠르게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독자 개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새삼 대단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아직은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는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계속해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대한민국의 스텔스 성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한국의 개발 실정을 보고는 KF-21 전투기가 스텔스기로 개량된다면 F-35 이상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투기 스텔스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으로 언급되는 것은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입니다. 중국은 이미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약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전투기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춤거리는 지금 한국이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텔스 성능에 따라 중국과의 국지전에서 제공권 장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승부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미래동향보고서 스텔스 개발 동향 내용 중 이미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며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미 스텔스 같은 첨단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원들이 올린 보고서 역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세미 스텔스 형태의 블록1 형태를 갖춘 KF-21 전투기와 동시에 완전한 스텔스 형태의 블록2 전투기까지 200여 기가량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초정밀 공학과 반도체 공학을 주도로 하여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 구축을 성공한 상태이며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스텔스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신소재는 메타물질로 이는 이후 개발될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과 결합되어 한국 전투기를 완전히 은신시켜 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유령 편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은 스텔스기의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 전투기의 단점을 순식간에 타파하기 위하여 비행체를 레이더의 시야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텔스 기술이 축적된 특수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과 함께 플라즈마 전자기파 흡수 능력을 이용하는 연구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하는 기술 발전 방식은 2026년 양산되는 KF-21 블록2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 중반 KF-21 전투기의 다음 단계인 6세대급 전투기에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고 미국과 비견되는 군사기술 경쟁력을 갖춰나갈 전망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매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눈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항공무기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물론 이제는 헬기 수출도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중소기업 마이크로 인피니티는 영국 방산기업 엔비디에이에 약 370만 달러, 약 49억 원 규모의 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MBDA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되는 미티어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전에 K9 자주포 사업에서는 아쉽게 한국과 연을 잇지 못했으나 한국 방산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이번 항공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판보로 에어쇼 현장에서도 양자회담이 열리며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공동연구와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가속해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자고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K9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과 정치적 문제로 인해 독일에게 밀렸던 과거가 있으나 여전히 영국은 한국의 방산 무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해당 사업을 위해 영국에 80억 파운드, 한화 약 14조에 가까운 투자를 감행하기도 하였으며 불법 이민 조직 범죄 소탕에도 공조하는 등 정치적인 방안까지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성능만 우수한 대한민국 방산이 조금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공군과 한국 공군 사이의 협력은 돋보이는데요. 특히 올해 열렸던 2024 피치 블랙에서의 사건이 인상 깊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이 한국 공군을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반면 영국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을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대우하며 한국에 대한 존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를 대등한 외교적인 격으로 대하며 두 나라 공군과 실질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독일 공군과는 사뭇 상반되는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스운 것은 한국 공군과 영국 공군의 긴밀한 모습에 일본이 긴장한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급하게 영국을 찾아갔는데 그 이유는 공동 전투기 개발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GCAP의 존폐까지 불투명해졌습니다. 노동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GCAP 참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과 이탈리아는 이에 해당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우려했습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 한화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120억 파운드 한화 약 22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집권 노동당이 전투기 개발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10년 안에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10년간 육군 장비 조달에 투자할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에서는 향후 5년 내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유럽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스타머 총리가 GCAP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영국 정부 관계자의 언급으로 인해 이 흔들림은 그나마 잦아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GCAP 사업은 6세대가 아닌 5세대급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소문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CAP 참여국들은 첨단 기술 개발과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사실상 5세대 전투기, 하물며 4.5세대 전투기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국가들이 쉽사리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5세도 아닌 6세대를 개발한다고 큰소리쳤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기술력이 뛰어난 영국과 손을 잡아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개발 계획마저 다운그레이드 형식으로 수정하게 되면서 일본은 충격받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면 일본의 기술력이 10년은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꼭 독자 개발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일본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한국 부스에 일본 방산 관계자가 다녀가며
록히드 마틴과 합작한 FA-50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기도 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단독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전후 80년 동안 일본이 개발한 전투기는 F1뿐이며 F2는 사실상 F-16의 개량일 뿐 개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인지했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투기 개발 실력이 없는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원래 낮았다며 까딱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여객기처럼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비쳤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학술적 차원의 항공공학 기반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흔들리는 GCAP 사업의 중심을 잡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끌어들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영국과 이탈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력에 기대를 걸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를 걷어찬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국가가 생기면 추가 협상 등 시간이 걸린다며 사업 일정이 미뤄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GCAP 프로젝트가 엎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오히려 사우디가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6세대 전투기 위성을 패키지고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은 성능 개량용 공동 연구 개발하는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의 KF-21 6세대 공동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중유위성까지 포함돼 보도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더욱 공고해지는 듯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할 때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앞으로 사우디에게 위성 약 200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과 판매 계획까지 알려지자 전투기 개발에 일본은 이에 안달이 났습니다. 현재 산출된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은 무려 22조 원 가량이 될 것이며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은 모든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섣불리 개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중동의 석유부국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를 먼저 파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중동 국가의 신세대 항공기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KF-21 블록3 또는 6세대 항공기의 장점인 낮은 비용, 낮은 이용, 빠른 생산 시작을 제안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연구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이를 사우디에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까지도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자금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과거 관계를 교훈삼아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재빨리 현금이 많은 석유부국들과 손을 잡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장 늦게 시작한 한국이 오히려 개발을 가장 빠르게 마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이 오히려 한국에게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진행하자고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사우디와 영국 모두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명확히 누군가와 손을 잡겠다는 언급 없이 열린 자세로 모든 국가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 양산형의 실체가 드러나자 6세대를 꿈꾸는 사우디와 영국이 아닌 일반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도 한국과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GCAP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FCAS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가들마저 한국 항공방산에 관심을 보이는 실정입니다. 특히 스페인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프랑스와 독일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작하기 시작한 유럽의 차세대 항공우세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인 FCAS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입니다. 스페인은 차세대 전투기 보유를 위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개발에 참여하는 듯 했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갑질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대에 들어서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라팔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판매에만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도외시하기 시작했고 독일과 스페인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독일은 프랑스가 자신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반발했었죠.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프로젝트가 불안정하게 흘러감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일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 중이던 스페인 정부는 폴란드에 납품되는 한국의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의 적극적인 폴란드의 행보를 보고는 한국의 KF-21 전투기도 후보망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납기가 필요했던 스페인은 한국에 미친 듯한 납기 속도와 탄탄한 전투기 성능에 반했습니다. 스페인이 한국 KF-21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은 진심이었던 것인지 스페인 공군과 조종사 및 관계자들은 KF-21 전투기 시험비행 절차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얼마 전 진행한 실전 무장 발사 비행에 이어 새로운 성능 시험 비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비행의 특이사항은 6대의 KF-21 전투시제기가 삼각편대를 이루며 비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대 비행을 하며 조종석에 위치한 KPS 장치를 통해 전투기를 일정 간격 유지시키며 비행에 성공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일정 거리로 편대 비행한다는 것은 조종석의 연계 장치가 정밀한 성능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편대 비행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비행을 살펴본 스페인 공군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KF-21 전투기 비행 시험을 참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횟수는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해외 조종사들의 참관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성능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종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연구진들과 함께 스페인 고위 장관 및 조종사들을 초빙하여 비행 시험을 함께 참관하는 방식은 가능하므로 이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한국 KF-21 전투기에 결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T-50 훈련기 덕분이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노후화된 F-5 고등 훈련기 교체를 추진하는 스페인의 T-50 훈련기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5는 1950년대 말 미국 노스롭 그루만이 개발한 경량 고기동 전투기로 한국에서도 대규모 운용했던 기종입니다. 스페인 공군은 F-18 호넷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한국산 T-50 훈련기와 F-50 경전투기를 눈여겨보며 이에 확장된 KF-21 전투기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산 T-50 계열 전투기들은 탄탄한 성능과 빠른 납기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를 구매하고 경험했던 국가들은 전투 성능과 부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FA-50 전투기를 빠르게 인도받은 폴란드는 일찍부터 KF-21 전투기에도 관심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유럽의 스페인마저 KF-21 전투기 도입에 관한 진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해외 수출의 빠른 성사를 위해 스페인 조종사 및 관계자들의 시험 비행 참관을 허가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이 시작된다면 신뢰성 높은 한국산 무기를 사용해본 국가들에게 원활한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은 물론이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전투력 모두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많은 국가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생각보다도 더욱 순조롭게 조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KF-21 전투기를 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KF-21 편대 비행 연동장치인 항전장비 시스템과 비행제어 시스템들이 무장 탑재 실전 시험과 똑같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항공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의 신뢰성이라며 반복적인 이륙 시험의 중요성을 계속해 강조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더욱 고민한 이유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해외 언론에서 5세대급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국내 언론들은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으로 원활하게 KF-21 블록 1의 성능 시험을 완료하고 있고
2030년 블록3 스텔스기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스텔스기로 도약한다면 미국산 F-35 전투기가 지배하고 있는 5세대 스텔스기 시장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 보라매의 경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KF-21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금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추후 구매국의 요청에 따라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8톤에 가까운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장창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산, 한국산, 미국산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한국은 무장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며 여러 더미 무장들과 8톤의 무게를 추가한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모든 시험 비행에서 무리 없이 안전하게 이착륙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빠르게 전투적 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궤도에 오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무수한 반대 의견과 함께 타당성 검토 통과 부분에서도 난관이 있었으며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문제로 수차례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처음 시제기가 날아오르는 순간에도 우리 국민 일각에서 긴가민가해하는 부정적 여론들이 있었고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성능을 의심하며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국산 핵심 장비들을 세계에 선보이고 완벽한 전투기의 성능까지 공개하여 방산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개발진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이 동남아, 중동에 이어 유럽까지 손길을 뻗치자 대놓고 한국산 무기를 견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한국산 무기를 쓰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들이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AFP 통신 등 외신은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연합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지만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없다며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유럽 각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 역시 느꼈는데요. 한국 대사들은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 방위 산업이 빠르게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며 CNN 등 외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지만 프랑스, 독일 등은 자국 무기를 수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한국 무기 선전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영국의 자주포 사업,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유럽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빠른 배송, 현지에 맞춘 다양한 옵션 등으로 세계 무기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시장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을 제치고 글로벌 방산 수출 세계 4강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대 경쟁자는 독일입니다. 하지만 한국 항공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대한민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국가는 바로 프랑스인데요. 독일 업체들은 유럽 각국 고위직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는 한편 프랑스는 공식 석상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방산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이러한 견제는 오히려 한국산 무기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합니다. 올 상반기 동안 한국을 견제하기 바빴던 프랑스 기업들도 최근에는 부산에서 개최한 항공방위 우주 분야 행사에 참가하면서 오히려 한국 방산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각국 정부와는 다르게 이익 집단인 각국 기업들은 한국 방산의 성능과 가치를 깨닫고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기술에 대해 서로 발전시키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 기업이 사프란이 부산 행사장에 참가한 사실은 고무적입니다. 사프란 한국 지사장은 한국은 항공우주 방위 시스템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프란의 주요 전략인 혁신 탈탄소화를 위해 한국 기업과 공급망과 투자 부문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사프란은 2023년 연매출 약 34조 원을 기록한 항공 방산 분야 글로벌 10위의 다국적 기업이라며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협력 확대로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외에서 쏟아지는 찬사와 견제의 눈길이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방산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산업의 도약과 자주 국방력 강화를 견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 자료 유출 혐의를 가진 인니 기술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KF-21 전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예산 절약과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추진했고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초창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협력 분위기와 다르게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만을 본다면 한참 동안 수출에 성공하지 못했던 T-50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을 진행한 이후 T-50 훈련기와 T-50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FA-50까지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48대 양산 수출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첫 수출이라는 높은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개발 부담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이 성사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인 약속마저 밥 먹듯이 어기며 한국에게는 직간접적인 피해만 끼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이 더 유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도네시아와의 연을 끊는 것이 나은 듯 보입니다. 방사청에서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이며 기술 이전 역시 그 정도 수준에 맞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에게 모든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분담금 수준에 맞춰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배신적 행위라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유출 수준에 따라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인도네시아인데요. 발끈한 인도네시아 언론이 한국에 대해 더욱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KF-21 전투기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국에서 열린 판버로 에어쇼 이후 유럽 국가의 한국 항공방산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영국 판버로 에어쇼는 프랑스,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며 올해는 전 세계 44개국 약 1,300개의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여기서 단연 눈에 띈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번 판버로 에어쇼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및 수리온, 소형 다기능 비행체 모듈, 인공지능 파일럿을 연계한 최신 가상 공간 시뮬레이터를 전시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추가 수주 협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 신규 시장 정부 관계자와 항공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에게도 한국산 전투기를 소개하고 미래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전시회 이후 미국 CNN은 한국이 4.5세대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 전투기 국산화 비율이었는데요. 현재 70%가량 국산화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6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어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한화에어로의 전시관이었는데요. 한화에어로는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첨단 항공엔진 프로토타입을 전시했습니다. 첨단 항공기지는 국산 전투기, 무인 전투기 탑재 등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F-414 엔진과 맞먹는 사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향후 첨단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 국산 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KF-21 전투기를 위해 5세대 전투기 엔진을 우리 기술로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화는 KF-21 전투기가 6세대로 진화할 때까지 한국 엔진 개발을 완벽히 끝내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KF-21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엔진 사업부 전무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산 엔진을 들고 나가서 홍보하겠냐며 올해부터는 만나달라는 요청이 더욱 쇄도하고 있어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제작되고 있는 전투기 중 가장 5세대에 가까우면서 실제 5세대급으로의 성장이 실현 가능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시제기가 공개된 상황부터 지금까지 한국 항공무기는 외국 군사 전문가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KF-21 전투기보다 미국산 F-35 전투기가 주목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새롭게 개량한 F-35 전투기의 레이더가 공중작동 시험 도중 갑자기 먹통이 된 채 작동을 하지 않아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최고의 레이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KF-21 전투기 A사 레이더 성능이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야말로 이스라엘과 1, 2위를 다투는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F-35 전투기의 레이더 관련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F-35 전투기 레이더 먹통 오류가 발생하자 세계 각종 언론은 이에 대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F-35 전투기 도입국들은 이미 레이더 성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성능 업그레이드는 이미 계획되었으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전 바이든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부당하게 성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던 국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레이더를 F-35 전투기에 교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F-35 도입국들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대 여론이 불길처럼 드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패는 한국이 F-35 전투기를 제외시키고 KF-21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레이더 성능은 놀라운 수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역시 획기적인 향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성공가도를 달리던 4.5세대급 대한민국 전투기가 스텔스기로의 비합적인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표한 스텔스 기술과 그 개량권은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고질적인 갑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미국 정부는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길 원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은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측은 군사무기 기술 분야에 관해서 한국이 실패를 맛보길 원해왔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당당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마저 한국 레이더 기술력을 본 후 위기감을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호흡을 맞춰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차세대 A사 레이더 개량이 완료된다면 질화갈륨 단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었던 A사 레이더 성능 대비 1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한화시스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질화관륨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면적을 20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처럼 아주 작게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들을 확대시키며 전투기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KF-21 전투기 스텔스 소재와 A사 레이더 반도체의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 미국산 A사 레이더 반도체 홍보에 나섰었는데요. 만약 KF-21 전투기 계획이 실패하여 전투기 전력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국산 전투기는 물론 값비싼 항전 장비들을 한국에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미국 방위산업과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에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대한민국 KF-21 보라매 항전 장비를 포함해 A사 레이더의 질화관륨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고 있는 전투체계들을 K링크로 통합하여 KF-21 전투기부터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모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개발되었던 1500개의 9세대 갈륨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전투기 F-35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A사 레이더가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전 비행 모의 시험 통제실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깜짝 발표까지 진행했었죠. 세부적인 시험 내용을 보면 한국형 A사 레이더를 K링크와 연동하여 가상 적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한 뒤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모조리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자체 개발에 대한 시도는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한국의 무기 국산화 지표는 근 1년간 8%나 상승하여 국산화율 90%까지 기록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이 측은 이번 국제방산전시회에서 KF-21 개량을 거듭해나가 함재기와 전자전기 등 완벽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7년까지는 KF-21 전투기의 완전한 스텔스기 버전인 블록2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블록2 단계에서 KF-21 전투기는 정밀 유도폭탄과 국산 천룡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보라매의 파생형인 함재 전투기와 전자전기까지 이 모든 것을 7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더 이상 외산 전투기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이에 더해 시장 경쟁력까지 키워 해외 수출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훈련기의 경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명품 항공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잉과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마저도 시제기 비행 이후 5년에서 8년의 시험 비행 기간을 거쳐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DNA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무기 수입률은 전체 비중의 6%나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군용항공기 산업체계가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더욱 놀라는 부분은 한국의 스텔스 신기술입니다. 대한민국 스텔스 성능은 새로운 개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원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급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국이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컨포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통신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및 지휘 통제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낸 국가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다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스텔스 무기체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자신감 있는 발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같은 개념의 기술이라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면적 RCS 수치가 낮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은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흡 입구, 반매립식 내부무 장창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KF-21 전투기를 4.8세대급 전투기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커다란 전투기가 아닌 작은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바꿔 말한다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지는 것이죠.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램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미세 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흡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냈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램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내 세계 방산계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램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램에 비해 무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병용 스텔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투명 망토가 되는 셈인데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관계자와 기술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급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비교되냐며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의 전투기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세대 스텔스기 양산을 성공했으며 모든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조차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맺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의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4대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한국이 우리의 핵심 기술을 미국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만 해당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기술 개발에 국내보다 더 거세게 반응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일본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전투기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비웃어댔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우습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과연 일본의 F3는 잘 흘러가고 있을까요? 잠깐 일본 F3의 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혼자 독자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뒤늦게 혼자 개발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보가 한국과 참 비교됩니다. 한국은 차근차근 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개발하고 보람의 전투기의 단자형, 복좌형 기체까지 개발해 나가는 데에 반해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지만 정작 그 실용성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했지만 영국은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에 대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저격까지 했습니다. 사실 현재 GCAP의 전투기 개발 현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GCAP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프로젝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 두 국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개발비 20조 원을 포함해 생산과 배치까지 고려한 비용입니다. 겉보기에는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F2 전투기 90여 대의 추가적인 교체 소요까지 고려해 F3 전투기는 약 10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F3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약 5천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미국의 F-22보다도 1.5배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그야말로 성능 대비 최악의 가격인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 특성상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만 보아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기 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좋은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좋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최고급이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출혈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으로 수출이익까지 바라긴 힘듭니다. 일본은 이러한 예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았으나 세 나라가 모인다고 6세대 전투기가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것을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은 GCAP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주로 냈습니다. 일본이 개발했던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떨어졌지만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역시 생산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자면 이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모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엔진부터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국까지 함께 참여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공표되었을 때 국내 일부 국민들은 한국만 전투기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KF-21 전투기를 5세대 미들급으로 개량하더라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주국방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걱정했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직 개념 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 내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 내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6세대 전투기가 순조롭게 개발되면 좋겠지만 사실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오히려 한국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우디와 함께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이미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한국산 전투기 구매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그저 뜬 소문으로 들리지만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진화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신기술에 이끌려 대한민국과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5세대 전투기까지는 독자 개발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엔진 개발과 함께 향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과 5세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에 다른 국가와 손을 잡고 공동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와 최종적으로 6세대 개발을 진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술 발전까지 이룩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